주모의 딸을 사랑한 선비. 옛날 어느 날 경상도 한 지방에 박달이라는 선비가 살았습니다. 박달은 매일같이 글 공부를 하며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었지요. 그 당시 선비들은 모두 과거 공부를 해야 했습니다. 과거 시험에 합격을 하면 높은 벼슬에 오를 수가 있었기 때문이지요. 어느덧 박달은 과거를 봐야 할 나이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박달은 집을 나섰지요. 과거를 보려면 한양으로 가야 했습니다. 박달은 부지런히 걷고 또 걸어 한양으로 향했습니다. 어느 날 박달은 지금의 제천 백운면 병동리라는 곳에서 하룻밤을 묵게 되었습니다. 너무 오래 걷고 배가 고파 박달은 곧 쓰러질 것만 같았지요. 여기 국밥 한 그릇만 주시오. 주막에는 손님들로 북적였습니다. 박달은 평상 한켠에 앉아서 힘없이 주변을 돌아보았는데 글쎄 눈이 번쩍 뜨였지요. 주모 곁에 서 있던 한 아가씨 때문이었습니다. 뽀얀 얼굴에 삼단 같은 머리를 늘어뜨린 그 아가씨는 기가 막히게 아름다웠습니다. 박달은 한눈에 아가씨에게 반해버렸지요. 아가씨가 박달 쪽으로 사뿐사뿐 걸어왔습니다. 시장하실 텐데 어서 드세요. 말하는 폼새도 여간 예쁜 게 아니었습니다. 배가 고팠던 것도 있고 박달은 아가씨를 한동안 바라보았지요. 아가씨는 부끄러워 얼굴이 빨개져서는 다른 곳으로 가버렸습니다. 뭘 그렇게 넋을 놓고 쳐다보고 있어? 옆에 앉은 선비가 물었습니다. 아까 본 저 아가씨 말입니다. 아하, 금봉이 말이구려. 금봉이는 주모의 딸이라오. 주모의 딸이라고요? 뭘 그렇게 놀라슈. 하긴 나도 처음에는 저렇게 아리따운 아가씨가 주모의 딸이라는 걸 알고 놀라긴 했지요. 다른 선비들도 하나둘씩 금봉이에 대해 말을 거들었습니다. 그제서야 박달은 어여쁜 아가씨가 누군지 알게 되었지요. 알면 알수록 자꾸만 아가씨에 대해 더 알고 싶어졌습니다. 정말 박달은 아가씨에게 홀딱 반해버렸지요. 저녁이 되어 모두들 잠자리에 들었을 때 문지방으로 달빛이 훤하게 새어 들어왔습니다. 박달은 자려고 누웠지만 도무지 잠을 정할 수 없었지요. 하는 수 없이 박달은 옷을 입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밝은 달이 주막을 환하게 비춰주었습니다. 박달은 한참 동안 마당을 서성거렸습니다. 그때 어디선가 흐느끼는 소리가 들리는 듯 했습니다. 무슨 소리지? 소리가 나는 곳은 주막 뒤뜰이었습니다. 박달은 조심스레 마당을 돌아 뒤뜰로 가보았지요. 그런데 주모의 딸 금봉이가 흐느끼고 있는 게 아니겠어요? 박달과 금봉이는 눈이 마주쳤습니다. 금봉이는 얼른 눈물을 닦았지요. 무슨 일이 있는 것이지요? 박달은 나지막히 물어보았습니다. 그랬더니 금봉은 눈물을 글썽거리며 고개를 돌렸지요. 박달은 답답하여 다시 물었습니다. 대체 무슨 일이기에 이런 밤에 나와 울고 있는 게요? 잠시 눈물을 훔치던 금봉이는 그제서야 이야기를 털어놓았습니다. 사실 금봉이는 어느 대감의 여식이었습니다. 주모는 대감의 애첩이고 금봉이는 애첩이 낳은 자식이라
떳떳하게 대감의 자식으로 인정받지는 못했지만 그래도 대감의 사랑을 듬뿍 받았다고 합니다. 하지만 대감의 본 부인이 주모와 금봉이를 눈의 가시처럼 여겨 어찌나 구박을 하던지 결국에는 말도 안 되는 트집을 잡아 주모랑 금봉이를 집에서 내쫓고 말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주모는 금봉이를 데리고 집을 나와 이곳에서 주막을 하며 살게 되었던 것이지요. 저는 밤마다 달림께 빈답니다. 대감께서 어머니와 저를 다시 만나러 오시기를, 그리고 다시 예전처럼 살 수 있기를요. 금봉이의 얼굴 위로 눈물이 하염없이 흘러내렸습니다. 박달도 가슴이 아팠지요. 박달은 흐느끼는 금봉이의 어깨를 꼭 안아주었습니다. 박달과 금봉이는 서로를 위로하며 이야기를 하느라 시간 가는 줄 몰랐습니다. 어느새 동이 텄지요. 아가씨, 이제 날이 밝았으니 나는 과거를 보러 떠나야 합니다. 내 꼭 급제를 하여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그때까지 나를 기다려 주겠소? 박달은 금봉의 손을 부여잡으며 말했지요. 금봉은 기쁨의 눈물을 흘리며 그러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선비님께서 저를 잊지 않고 다시 돌아오실 그날만 기다리겠습니다. 내 꼭 다시 돌아오리다. 그때 우리 부부의 연을 맺고 행복하게 삽시다. 박달의 두 눈은 굳은 결심으로 빛나고 있었지요. 드디어 박달이 과거를 보러 한양으로 떠나야 했습니다. 안타까운 이별을 뒤로하고 박달은 서둘러 한양으로 향했지요. 아가씨, 내 꼭 급제를 하여 돌아오겠소? 가는 내내 그렇게 다짐을 하고 또 다짐을 했습니다. 하지만 모든 게 뜻대로 되기만 하지는 않는 법이지요. 박달은 그만 과거에 낙방을 하고 말았습니다. 아가씨를 무슨 낯으로 본단 말인가? 박달은 차마 금봉이를 찾아갈 수 없었지요. 그래서 곧장 집으로 내려가 버렸습니다. 그것도 모른 채 금봉이는 박달이 돌아오기만을 간절하게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하루가 지나고 또 한 달이 지나고 금봉이는 박달이 자기를 잊은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런 금봉이를 보고 어머니는 이제 제발 그만 잊으라고 야단도 치고 달래도 보았지만 아무 소용이 없었지요. 대감님도 저를 버렸는데 이제 선비님마저 저를 잊었으니 저는 이제 어떻게 살아갑니까? 금봉이는 헤어날 수 없는 슬픔에 빠져 괴로워했지요. 그러다 그만 박달이 지나간 고개 위로 올라가 낭떠러지에 몸을 던졌습니다. 금봉이는 한 마리 나비처럼 하늘 위로 날아올라 목숨을 끊고 말았습니다. 한편 이런 안타까운 소식도 모른 채 박달은 과거 공부에 몰두해 있었습니다. 과거 시험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번에는 반드시 급제를 하여 금봉이를 찾아가리라 결심을 하여 박달은 더욱 공부에 매달렸지요. 장원 급제요. 마침내 박달은 과거에 급제를 하였습니다. 박달은 한다름에 금봉이가 있는 곳으로 달려갔지요. 아가씨, 내가 왔소이다. 어디 계시오? 주막에 도착한 박달은 애가타게 금봉이를 불렀습니다. 그러나 박달을 기다리는 건 금봉이가 아니라 청천벽력 같은 금봉이 소식이었지요. 박달은 자신을 기다리다 그만 목숨을 끊은
금봉이의 소식을 듣고 자리에 덜썩 주저앉았습니다.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며 금봉이를 불렀지만 너무 늦은 것이지요. 박달은 금봉이가 죽었다는 그 고개를 찾아갔습니다. 어디선가 금봉이의 목소리가 들리는 듯 했습니다. 박달은 소리가 나는 쪽을 쳐다보았지요. 아가씨, 고개 저 끝에 금봉이가 서 있는 게 아니겠어요? 박달은 금봉이를 보고 정신없이 뛰어갔습니다. 그러나 금봉이는 어느새 사라지고 없었지요. 박달은 금봉이를 찾아 헤매다 낭떠러지에 다다랐습니다. 낭떠러지 위로 흰 나비들이 날아가는 게 보였습니다. 아가씨, 나와 함께 가시지요. 박달은 낭떠러지 위로 몸을 날렸습니다. 결국 박달은 금봉이를 따라 목숨을 끊고 만 것이지요. 그 후로 박달과 금봉이가 죽은 고개는 박달고개 또는 박달재라고 불리게 되었습니다. 까마귀 정신, 김생원. 까마귀 정신이란 정신이 들락날락하고 잊어버리기를 잘하는 것을 말하지요. 그래서 금방금방 잘 잊는 사람을 까마귀 정신이라고 말했습니다. 옛날에 까마귀 정신인 김생원이란 사람이 길을 가다가 덥고 다리가 아파 쉴 곳을 찾았습니다. 저기가 좋겠다. 꼭대기에 맑은 물이 흐르고 있었지요. 사람도 없겠다. 물에 들어가면 시원하겠는걸. 까마귀 정신 김생원은 두루마기와 갓을 벗어 나뭇가지에 걸어 놓았습니다. 그리고 바지와 벗은 신은 바위에다 벗어놓고 물에 들어가 몸을 담갔지요. 김생원은 한참 몸을 씻다가 나무 위를 보았습니다. 나무 위에는 갓과 두루마기가 걸려 있었지요. 아까 김생원이 벗어놓은 것이었습니다. 저기다가 누가 멀쩡한 갓과 두루마기를 벗어놓고 갔지? 누가 입고 가기 전에 내가 입어야지. 김생원은 물에서 얼른 나왔습니다. 아니, 저 바위에 바지도 벗어놓았잖아. 이게 웬 떡이야? 신발도 버선도 공짜로 주었으니 오늘 재수가 아주 좋은데. 김생원은 좋아서 싱글벙글 웃으며 옷을 주워 입었습니다. 모두 조금 전에 자신이 벗어놓은 것들이었지요. 그러나 정신이 워낙 들락날락해서 제 것인지를 알지 못하였습니다. 시원하게 몸을 잘 씻은 김생원이 가던 길을 가다가 스님을 만났습니다. 소승이 문안드립니다. 스님이 김생원에게 인사를 하였지요. 소승이란 스님이 스스로를 낮춰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어디 사시는 스님입니까? 이 너머에 삽니다. 두 사람은 길동무가 되었습니다. 조금 가다가 김생원이 스님에게 물었지요. 어디에 살죠? 이 너머에 삽니다. 아, 그러시군요. 두 사람은 잠자코 길을 가다가 김생원이 또 스님에게 물었습니다. 어느 절에 계시지요? 이번에는 스님이 하도 기가 막혀 김생원의 얼굴을 빤히 바라보며 말을 했습니다. 이 너머에 있는 암자에 있소이다. 스님은 김생원을 놀려주고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날도 저물었는데 주막에 가서 약주를 대접해 드리지요. 스님이 술을 사준다고 하자 김생원은 얼른 주막으로 갔습니다. 스님은 김생원에게 술을 잔뜩 마시게 하였지요. 김생원은 술을 너무 많이 마셔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자 스님이 말하였습니다. 이대로는 못 가십니다. 한숨 푹 주무시고 내일 떠나시지요.
스님은 주막집 방으로 김생원을 데리고 갔습니다. 김생원은 세상 모르게 코를 골며 곤하게 잠을 잤습니다. 스님은 김생원의 머리를 빡빡 깎고 자신이 쓰고 있던 송락을 씌웠습니다. 또 옷을 죄다 벗기고 스님이 입고 있던 옷을 김생원에게 입혔지요. 스님은 김생원이 입던 옷을 입고 주막을 빠져나왔습니다. 날이 새어 다음 날 아침이 되었지요. 김생원은 일어나 방 안을 둘러보고 자신이 입고 있는 옷을 살펴보고 머리도 만져보았습니다. 그리고 김생원은 혼자 중얼거렸지요. 그것 참 이상하다. 스님은 여기 있는데 나는 어디로 갔길래 없지? 스님을 여기다 놔두고 나는 어디로 갔느냐 말이야. 김생원은 계속 자신을 찾았다고 합니다. 백제의 멸망. 백제의 마지막 임금은 의자왕이었습니다. 의자왕은 해동의 증자라고 불렸는데 해동의 증자란 동쪽 나라의 훌륭한 사람을 말합니다. 이런 의자왕이 왕위에 오르자 백성은 돌보지 않고 날마다 술과 춤판을 벌였지요. 상감마마, 백성들의 어려움을 살피시옵소서. 이대로 가면 나라가 위태로워지옵니다. 벼슬에 있는 성충은 바른 말을 하였지요. 여봐라, 입을 함부로 놀리는 저놈을 옥에 가두어라. 의자왕은 중신성충을 옥에 가두었습니다. 중신은 죽어도 임금을 잊지 않사옵니다. 한마디 말만 여쭙겠사옵니다. 신이 앞을 내다보니 전쟁이 일어날 듯 하옵니다. 백강상류에 진을 치고 적을 막으면 패하지 않사옵니다. 또 육로로 적군이 쳐들어오면 단연을 넘지 못하도록 막아야 하옵니다. 수군은 기벌포에서 적군이 쳐들어오지 못하도록 해야 하옵니다. 성충은 의자왕에게 글을 올렸습니다. 이렇게 태평스러운 때에 무슨 잠꼬대 같은 소리냐? 의자왕은 중신인 성충의 말을 듣지 않고 그만 죽이고 말았지요. 의자왕이 정신을 못 차리고 방탕한 생활을 계속하자 나라에선 이상한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사자수 강 언덕에 큰 물고기들이 올라와 죽었습니다. 그 물고기를 먹은 사람들이 모두 죽고 말았지요. 또 서해 바닷가에 작은 물고기들이 때로 나와 죽었습니다. 그 물고기는 사람들이 아무리 먹어도 없어지지 않았습니다. 또한 사비수의 물빛이 빛빛으로 변했지요. 궁궐에 있는 나무가 사람처럼 울었습니다. 밤에는 귀신이 궁궐 남쪽에서 울었지요. 또 청개구리 수만 마리가 나무 위에 모였습니다. 사람들은 이를 보고 놀라 달아났습니다. 달아나다 넘어져 죽은 사람이 100여 명이나 되었지요. 또 들사슴만큼이나 큰 개가 서쪽 사자수 언덕에 와서 궁궐을 보고 지저댔습니다. 그러다가 어디론가 사라졌지요. 그리고 어느 날 귀신 하나가 궁궐로 들어와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백제는 망한다. 여봐라, 저 요망한 귀신을 붙잡아라. 의자왕은 내시를 시켜 땅을 파괴했습니다. 한 석자쯤 파내려갔을 때였습니다. 상감마마, 귀신은 없고 웬 거북이 한 마리가 있사옵니다. 그 거북을 끄집어내어라. 상감마마, 거북이 등에 이상한 글씨가 씌어져 있사옵니다. 내시가 꺼낸 거북이 등엔 이상한 글씨가 쓰여져 있었습니다. 거북이의 등에 백제는 둥근 달 같고 신라는 조승달 같네라고 쓰여 있사옵니다. 내시의 말에 의자왕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의자왕은 무당을 불렀지요. 거북이 등의 글씨를 불이해 보아라. 무당은 한참 동안 거북이 등의 글씨를 요리조리 살폈습니다. 상감마마, 둥근 달이라는 것은 가득 찬 것을 뜻하옵니다. 달이 가득 차면 기울게 될 것입니다. 조승달은 아직 가득 차지 않았으니 점점 가득 차게 된다는 뜻이옵니다. 저 무당을 죽여버려라. 의자왕은 화가 나서 무당을 죽이고 다른 무당을 불러 물어보았습니다. 상감마마, 둥근 달은 힘차다는 뜻이옵니다. 조승달은 아직 힘이 약하다는 뜻이오니 백제는 점점 힘찬 나라가 될 것이오며 신라는 점점 힘이 없어 약해진다는 뜻이옵니다. 의자왕은 기뻐하며 무당에게 상을 내렸습니다. 의자왕은 나라의 방비에 전혀 힘쓰지 않아 적군이 쳐들어와도 두 손을 들 수밖에 없었지요. 오만의 신라 군사가 백제로 쳐들어왔습니다. 신라 군사들은 물밀듯이 밀려와 단현을 넘어섰지요. 백강으로는 13만의 당나라 군사가 들어왔습니다. 이것은 충신, 성충의 말을 듣지 않은 탓이었지요. 계백 장군의 결사대도 신라 군사에게 패하고 말았습니다. 내가 충신, 성충의 말을 듣지 않고 있다가 이 지경이 되었구나. 의자왕은 태자 융을 데리고 북쪽 웅진성으로 도망쳤으나 바로 잡히고 말았습니다. 백제는 이렇게 망해버리고 말았지요. 소를 들어올린 며느리. 옛날 어느 마을에 힘이 무척 센 처녀가 살았습니다. 보기에는 발, 다리가 가늘고 꽤나 약해 보였지요. 처녀의 부모님은 딸이 힘이 센 것을 쉬쉬하며 숨겼습니다. 혹시라도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면 사납다느니 하며 부풀려지는 게 소문이었기 때문입니다. 처녀의 나이가 찾아 여기저기서 혼사 얘기가 오갔지요. 마침내 처녀는 이웃 마을로 시집을 가게 되었습니다. 누가 새 며느리 아니랄까봐 얌전하기도 해라. 마을 사람들은 며느리를 보고 저마다 한마디씩 했습니다. 며느리는 몸이 근질근질 못 견딜 지경인데 말이지요. 집에 있을 적에는 장롱을 번쩍 들어 윗목에 놓았다 아랫목에 놓았다 했습니다. 바윗돌로 공기놀이도 했지요. 며느리는 넘치는 힘을 어쩌지 못해 안달이 났습니다. 하루는 한밤중 밖으로 나갔지요. 마당에 쌓인 낫가리를 허물었다 다시 쌓았다 했습니다. 이제 좀 속이 시원하네. 땀을 흘리고 나니 그제야 살 것 같았지요. 그러던 어느 날 시어머니가 며느리를 불렀습니다. 예, 아가, 개울 건너 홍첨지가 우리 황소를 빌려달라는구나. 며느리는 외양간으로 가서 황소를 끌어냈습니다. 그런데 황소는 순순히 말을 들을 기세가 아니었지요. 어서 가자. 며느리가 몇 차례 곧비를 잡아 끌자 황소는 마지못해 한 걸음을 떼었습니다. 저런 못된 소가 다 있나. 네가 여자라고 깔보는 게다. 시어머니가 끌끌 혀를 찼습니다. 걱정 마세요, 어머니. 잘 다녀오겠습니다. 며느리는 황소 고삐를 쥐고 길을 나섰지요. 황소는 두어 걸음 가다 풀 뜯어먹고 서너 걸음 가다 똥을 싸댔습니다. 사람의 눈에 띄지 않는 밤이라면 사정없이 끌고 갔을 텐데 며느리는 타는 속을 시키며
터덜터덜 황소 뒤를 따랐지요. 가다 보니 수수밭 옆에서 누런 암소를 만났습니다. 황소는 암소 주변을 빙글빙글 돌았지요. 어서 가자. 해 넘어가기 전에 돌아오기는 틀린 것 같았지요. 겨우 암소에게서 떼어내자 이번에는 개울물에 들어가 꿈쩍하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개울을 건넜을 때 해는 서쪽 하늘로 넘어가고 있었습니다. 며느리는 해가 지길 기다렸습니다. 두고 보자 이놈의 소. 해가 넘어갔지요. 홍첨지 어른이 기다리겠다. 어서 가자. 며느리가 황소 고삐를 잡아당겼지만 황소는 딱 버티고 서서 꼼짝도 하지 않았습니다. 아무래도 네가 맛을 봐야겠구나. 며느리는 오가는 사람이 없을 때를 기다렸다가 황소를 번쩍 들어 올리더니 머리에 털썩 이었습니다. 황소의 눈이 휘둥그레졌지요. 버둥버둥 발길질을 해댔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이놈의 황소, 네 걸음으로 가자면 열흘이 걸려도 못 가겠다. 황소를 머리에 인 며느리는 누가 볼까 오솔길을 쏜살같이 달려갔습니다. 황소는 음매음매 하며 울어댔지요. 그러게 진작 말을 들었어야지. 며느리는 인기척이 들리자 황소를 머리에서 내려놓았습니다. 그러고는 아무 일 없는 것처럼 길을 갔지요. 황소가 도와달라고 아무리 울어봐야 소용이 없었습니다. 사람들의 발소리가 멀어지자 며느리는 다시 황소를 머리에 이었지요. 이번에는 거꾸로 이었습니다. 며느리가 껑충껑충 달리자 며느리 머리 위에서 황소의 등이 쿵덕쿵덕 방아를 찧었지요. 황소는 등이 아파 음매음매 울었습니다. 그러게 진작 말을 들었어야지. 며느리와 황소는 얼마 안 가 홍첨진의 집에 닿았습니다. 그 뒤부터 황소는 부지런히 일을 했지요. 길을 갈 때도 논밭을 갈 때도 한눈을 팔지 않았습니다. 일이야 소리만 나와도 콧바람을 내며 날래게 움직였습니다. 두 번 다시 며느리 머리 위에서 버둥대고 싶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늘나라 복숭아. 옛날 어느 곳에 병이 들어 자리에 누운 아버지와 한 소년이 살았습니다. 병에 좋다는 약은 모두 써보았지만 아버지 병이 낫지 않았지요. 그러던 어느 날 웬 노인 한 분이 소년을 찾아와 이렇게 일러주었습니다. 네 아버지 병은 약으로 낫지 않을 병이다. 신령님께 정성껏 빌어보아라. 노인의 이야기를 듣고 소년은 다음 날부터 뒷산에 올라갔습니다. 신령님, 우리 아버지를 부디 낫게 해주십시오. 소년은 날마다 폭포물에 몸을 씻고 정성껏 빌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날따라 늦게까지 신령님께 빌고 소년이 막 일어나려는데 폭포 위에서 아름다운 옷자락이 내려와 소년의 곁에 떨어졌습니다. 부드러운 실로 짠 고운 옷이었지요. 소년은 옷을 집어들고 벼랑 위로 갔습니다. 벼랑 위에는 작은 연못이 있었는데 그 연못가에 한 젊은 여인이 옷을 벗은 채로 사방을 두리번거리고 있었지요. 소년이 다가가자 젊은 여인은 깜짝 놀랐습니다. 내 옷이? 젊은 여인은 얼른 물속으로 몸을 숨겼지요. 저 폭포 아래 떨어진 것을 주워왔습니다. 소년은 옷을 바위 위에 놓고 물러났습니다.
소년의 얼굴은 홍당무처럼 빨개져 있었지요. 젊은 여인은 옷을 입고 소년에게로 다가왔습니다. 고마워요. 도련님은 이 근처 마을에 사세요? 예. 이처럼 어린 도련님이 무슨 일로 깊은 산속에 홀로 있나요? 소년은 얼굴을 붉히며 자초지종을 털어놓았습니다. 소년의 이야기를 들은 젊은 여인은 소년의 두 손을 꼭 잡았습니다. 제 옷을 찾아준 도련님께 은혜를 갚겠어요. 내일 여기에서 만나요. 제가 아버님께 드릴 귀한 약을 드리겠어요. 젊은 여인은 구름에 올라타고 하늘로 올라갔습니다. 소년은 그제야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그 젊은 여인은 선녀였던 것이지요. 다음 날 소년은 선녀와 약속한 대로 폭포로 갔습니다. 그리고 하늘을 우러러 전보다 더 정성껏 빌었지요. 소년이 기도를 마치고 고개를 들자 바로 앞에 어제의 그 선녀가 서 있었습니다. 선녀는 복숭아 2개를 소년의 손에 쥐어주며 말했습니다. 이걸 아버님께 드리세요. 잡수시면 곧 나을 것입니다. 그것은 하늘나라의 복숭아였습니다. 복숭아를 받은 소년이 고개를 숙여 절을 하자 선녀는 구름을 타고 다시 하늘나라로 갔습니다. 아버지는 선녀가 준 복숭아를 먹고 금세 병이 나았지요. 소년의 지극한 효성이 하늘을 감동시켜 아버지의 병을 낫게 한 것입니다. 연호랑과 새우녀. 연호랑은 동해 바닷가에 나가 미역을 따고 있었습니다. 갑자기 물결이 높게 일더니 바위 하나가 연호랑 앞에 솟았습니다. 여기 올라타세요. 바위는 말할 틈도 주지 않고 연호랑을 태웠지요. 어디로 가는 것이오? 연호랑은 궁금해서 물었습니다. 가보면 알 텐데 뭐가 그리도 궁금하오? 바위는 중명스럽게 말했습니다. 연호랑은 하는 수 없이 바위가 가는 대로 몸을 맡겼지요. 바위는 어느 바닷가에 연호랑을 내려놓았습니다. 여기가 어디요? 연호랑은 너무도 궁금했습니다. 일본입니다. 물에 내린 연호랑은 두리번거리며 사방을 살폈습니다. 바닷가에 있던 사람들이 우르르 몰려왔지요. 보통 사람이 아니야. 바위를 타고 바다를 건너온 걸 보면 사람들은 이렇게 속닥거렸습니다. 저 사람을 우리의 왕으로 모십시다. 모였던 사람들이 일제히 만세를 불렀습니다. 연호랑은 그 자리에서 왕이 되었지요. 이상하다. 남편이 집으로 돌아올 때가 되었는데 한편 아내 새우녀는 남편이 돌아오지 않자 바닷가로 나가보았지요. 여보, 어디 계세요? 새우녀는 소리 높여 외쳤습니다. 그러나 남편의 대답은 없고 파도 소리만 크게 들릴 뿐이었지요. 이건 남편의 신발인데? 새우녀는 바닷가에 벗어놓은 남편의 신이 눈에 띄었습니다. 여보, 어디 계세요? 그때 바위 하나가 새우녀 가까이에 왔습니다. 새우녀는 바위 위로 올라가 남편을 불렀지요. 어머, 바위가 헤엄을 다치네. 새우녀는 깜짝 놀랐습니다. 자꾸 그러면 남편을 못 만날 수도 있어요. 잠자코 있으세요. 바위가 퉁명스럽게 말했습니다. 바위는 어느새 일본의 바닷가에 닿았지요. 대왕마마, 이상한 여자가 바위에 올라타고 바다를 건너왔사옵니다. 무엇이라? 왕이 된 연호랑은 화들짝 놀랐습니다. 연호랑은 급히 바닷가로 나갔지요. 여보, 새우녀가 연호랑을 보고 소리치며 달려왔습니다. 너무도 반가워 남편의 품에 와락 안겼지요.
당신인 줄 미처 몰랐소. 나를 많이 찾았지요. 연호랑은 아내 세우녀를 끌어안았습니다. 자, 어서 갑시다. 이제 당신은 왕비가 된 것입니다. 여보, 정말 왕이 된 거예요? 연호랑은 웃으면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한편 신라에서는 야단이 났습니다. 해와 달이 없어졌다. 모두 겁을 먹고 어쩔 줄 몰랐습니다. 신라 제8대 아달라 왕은 점쟁이를 불러 물었습니다. 해와 달의 전기가 우리 신라에 내려앉았는데 이제 그 해와 달이 일본으로 가버렸습니다. 그래서 이런 일이 생겼사옵니다. 아달라 왕은 이 말을 듣고 사신을 일본으로 보냈습니다. 사신은 연호랑을 만나 신라로 돌아가자고 말했지요. 내가 일본에 온 것은 하늘이 시킨 일이오. 그러니 신라로 돌아갈 수 없소. 왕비가 짠 고운 비단이 있으니 이것으로 하늘의 제사를 지내면 될 것이오. 사신은 비단을 받아서 신라로 돌아왔습니다. 아달라 왕은 하늘의 제사를 지내도록 일렀습니다. 하늘이시여, 우리 신라의 해와 달이 다시 뜨도록 하여 주옵소서. 제사를 지내자마자 해와 달이 전과 같이 나타났습니다. 아달라 왕은 너무도 기뻤지요. 여봐라, 저 신통한 비단을 창고에 잘 간수하여라. 그리고 나라의 보배로 삼으리라. 그 비단을 대궐의 창고에 보관시켰습니다. 이 비단 창고를 귀비고라고 하였지요. 또 하늘에 제사 지낸 곳을 해맞이 곳이라 하여 영일현이라고 불렀습니다. 어린 머슴 덕분에 부자가 된 선비. 옛날에 글 공부만 열심히 하는 아주 착한 선비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는 집안일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알려고 하지도 않았지요. 그저 시도 때도 없이 글 공부에만 열중했습니다. 기껏 한다는 일이 마을 학동들에게 쌀 한 톨 받지 않고 글을 가르치는 일이었지요. 남편이 이 모양이니 부인은 팔을 걷어 붙이고 남의 일이란 일은 모두 쫓아다니며 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부인을 미친 여인이라고 했지요. 그래도 남편은 아랑곳 없이 목청을 더두어 글을 읽고 학동들을 가르치는 데에 열중했습니다. 선비가 가르친 학동들 가운데는 과거의 급제에 벼슬길에 오른 제자들도 몇 명이나 있었지요. 세월이 흘러 흰머리가 바람에 흩날려도 선비는 책만 읽었습니다. 부인은 나이를 먹어 긁지 않던 바가지를 긁었지요. 책을 읽으면 밥이 나옵니까? 돈이 나옵니까? 말이 났으니 말이지. 젊어서는 남편이 과거를 보아 장원급제를 하면 행세에 꽤나 하는 만화님이 되지 않을까 하는 꿈에 죽은 듯이 참고 일을 했던 것이지요. 그렇지만 이제는 그 꿈도 산산조각이 나 버린 것이지요. 부인의 바가지가 갈수록 심해지자 어느 날 선비는 부인을 불렀습니다. 한양에 가서 바람 좀 쐬고 올 테니 노자를 좀 마련해 주구려. 한양이라는 말에 부인은 반색을 하며 물었지요. 혹시나 한양에 가서 친구를 만나 한 자리야 못 얻어 올지 모르지만 돈이라도 좀 얻어올 게 아닌가 하고 귀가 솔깃하여 졌습니다. 당신 잔소리도 듣기 싫고 하여 오랜만에 친구들이나 만나고 오겠소. 부인은 돈 10냥을 얻어 남편에게 주었습니다. 부인은 선비가 한양에 가면 좋은 수가 날 것 같아 꿈에 부풀었지요.
선비는 친구를 만나고 온다고 한 말이 마음에 걸렸습니다. 부인이 물어 그냥 대답을 하였지만 몇십 년을 집에만 박혀 있는데 친구가 있겠어요? 있다 해도 어디에 있는지 한양에서 김서방 찾는 격이었습니다. 선비는 돈을 아끼며 한양으로 갔습니다. 한양에 도착한 선비의 행색은 초라하기 그지없었지요. 그는 아픈 다리를 이끌고 마포를 지나 만리현으로 갔습니다. 해가 뉘엿뉘엿 한강으로 지는데 뱃속에서는 밥을 달라고 난리였지요. 그런데 그때 어디서 곡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렇지, 오늘 일은 걱정이 없겠구나. 선비는 곡소리가 나는 곳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초상집에 가면 밥이야 얻어먹을 테고 또 어울리다 보면 잠자리도 쉽게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선비는 곡소리가 나는 집 앞까지 왔지만 불쑥 들어갈 용기가 생기지 않았지요. 그때 상갓집 하인이 물었습니다. 저 지관 선생님이 아니신지요? 네? 네. 선비는 자기도 모르게 얼버무리며 그렇다고 대답을 했습니다. 하인은 선비를 안으로 모셨지요. 안채로 들어가니 지관 서넛이 먼저 와 있었습니다. 선비는 장주에게 간단히 인사를 하고 묵을 방을 하나 배정받았지요. 음식을 다 먹고 나니 걱정이 되었습니다. 반주를 한잔한 게 얼큰하게 올라왔지요. 술 기운이 선비에게 작은 용기를 주었습니다. 하여튼 장사를 지낼 때까지는 내쫓지 않을 테니 그간 잘 먹고 잘 지내자. 지금이야 3일장이니 5일장이니 하지만 그때는 무덤을 해두고 좋은 맷자리가 생길 때까지 장사를 지내지 않았지요. 그래서 잘하면 2달이고 3달이고 눌러앉아 공짜로 먹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추우시지요? 군부를 지펴드리겠습니다. 어린 머슴이 문을 빼꼼히 열고 말했습니다. 문을 닫고 아궁이 앞에 쪼그리고 앉은 어린 머슴은 불을 지피며 중얼거렸습니다. 저 아저씨는 진짜 쥐간이 아니잖아. 밥이나 얻어먹고 동냥 잠이나 얻어잘 그런 사람이구나. 선비는 깜짝 놀랐습니다. 선비는 두근거리는 마음을 달래며 생각을 했지요. 방바닥은 뜨거워지는데 좋은 생각은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그때 문이 열리며 어린 머슴이 고개를 내밀었습니다. 불을 그만 지펴도 되겠습니까? 얘야, 나 좀 보자. 왜 그러시죠? 조금 전에 뭐라고 했지? 엉터리 지간이라고요. 선비는 어린 머슴을 안으로 불렀습니다. 난 말이다. 지관도 지사도 아니고 그냥 글 공부만 하던 선비란다. 그러니까 네 말대로 엉터리 지간이지. 선비는 어린 머슴에게 가슴속에 묻어둔 이야기를 모두 다 꺼냈습니다. 선비님, 너무 걱정 마세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어린 머슴은 제법 어른처럼 말했지요. 조상집에 온 선비의 모양새는 날이 갈수록 좋아졌습니다. 선비님, 내일 산으로 맷자리를 잡으러 가는 모양입니다. 선비님께서는 나이를 먹어 걸어서 못 가니 말을 준비해달라고 하십시오. 그리고 말 시중을 저보고 들라고 해 주십시오. 다음 날 아침 어린 머슴의 말대로 맷자리를 보러 간다고 집안이 어수선했습니다. 선비는
어린 머슴이 시키는 대로 나이를 먹어 걸어서 못 가니 말을 한 필 내달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어린 머슴을 따라 붙였지요. 다른 직원들은 걸어가는데 선비는 말을 타고 가니 자연히 다른 직원들보다 빨리 갈 수가 있었지요. 선비님, 저쪽 바위가 있는 곳이 있지요. 저 자리에 몇 자리를 쓰면 벼슬이 줄줄 날 자리예요. 그러니 다른 사람들이 잡기 전에 얼른 말뚝을 박아 놓으십시오. 선비는 어린 머슴이 시키는 대로 소나무 가지를 꺾어다 말뚝을 박아 표시해 두었습니다. 선비는 걱정이 되어 물었지요. 다른 직원들이 좋지 않다고 우기지 않을까? 그럴 리 없습니다. 얼마 있다가 직원들과 상주가 올라왔습니다. 선비는 어린 머슴의 얼굴을 슬쩍 보며 자신 있게 말했습니다. 바로 이 자리가 제일 좋습니다. 여기에 몇 자리를 쓰시면 자손들이 모두 벼슬길에 오르고 건강하게 잘 살 것입니다. 다른 직원들도 입을 모아 명당이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장사를 잘 지내고 선비는 아주 후한 대접을 받으며 한 달가량 더 머물렀지요. 선비님, 가실 때 상주가 뭐든 가져가라 하시면 마구간에 있는 말 가운데 제일 말라 비틀어진 말을 달라고 하십시오. 너도 이곳에서 머슴 노릇을 하지 말고 이제 집에 내려가 잘 살아라. 난 너를 자유롭게 해주었으면 좋겠다. 내 집에 돈이 도착하면 너한테 반을 붙이겠다. 그건 그렇고 하여튼 제 말을 들으세요. 그래야만 저도 이 집을 떠날 수 있단 말이에요. 내가 그 말을 가져가야만 네가 이 집에서 나올 수 있다고? 그렇다면 네 말대로 비루먹은 말을 달라고 하겠다. 집에 돌아가는 날 상주가 나와 인사를 하며 말을 하였습니다. 어르신, 떠나기 전에 선물을 하나 드리고 싶습니다. 저희 집에서 마음에 드는 게 있으면 아무거나 가져가십시오. 이 집에 말이 많은데 한 필 가져갔으면 하오. 겨우 말을 가져가시게요. 제가 제일 좋은 놈을 골라드리지요.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내 마음에 드는 것을 고르겠습니다. 선비는 마구간에서 제일 마르고 눈곱이 덕지덕지 낀 말을 골랐지요. 어르신, 그 말은 안 되옵니다. 그 말은 힘도 없고요. 상주는 말을 못 가져가게 했습니다. 그 말은 기운이 하나도 없어 금방이라도 쓰러질 것 같았지요. 내 눈에는 이 말이 제일 똑똑해 보여서 그런 것이니 내 마음대로 하게 내버려 두시오. 정 그러시다면 할 수 없지요. 그리고 말잡이가 필요하실 텐데 어린 머슴을 데려가십시오. 그렇게 하지요. 그간 그놈하고 정이 많이 들었다오. 선비는 비루먹은 말을 타고 어린 머슴은 말 고삐를 잡고 초상집을 떠났습니다. 얘야, 이제 머슴이 아니니 네 갈 길로 가거라. 나중에 너희 집에 돈을 보내겠다. 마을 밖으로 나오자 선비는 어린 머슴의 등을 떠밀었습니다. 선비님, 제가 좀 더 모시고 가겠습니다. 선비님이 좀 더 하실 일이 남아 있습니다. 그러니 가실 때는 조금 돌아가시더라도 과천으로 해서 수원으로 가시지요. 넌 대체 누구냐? 보통 아이 같지는 않구나. 좀 더 있으면 아시게 될 것입니다. 어린 머슴은 의왕을 지나 고천쯤 가서는 말 고삐를 오른쪽으로 끌었습니다. 개울에서 건너다 보이는 마을인데 개울 바닥은 몹시 말라 있었지요. 선비님, 마을에 들어가서 물을 좀 달라고 하십시오. 이 마을은 옷우물골이라고 합니다. 지금 마을에 물이 한 방울도 나지를 않아 물이 딸려
야단일 것입니다. 마을에 샘의 물줄기가 옮겨져 물이 없어진 것입니다. 다른 물줄기를 찾아야 하는데 그걸 찾지 못해 그런 것이지요. 그러니 선비님께서 물을 달라시면 우리가 마실 물도 없어 난리인데 무슨 물이요? 라고 할 것입니다. 그러면 마실 물을 주면 물이 잘 나는 데를 가르쳐 주겠다고 하십시오. 난 물이 나는 곳을 모르는데 그건 염려 마십시오. 고을 뒤쪽에 벼락을 맞아 죽은 커다란 고목이 있습니다. 그 고목을 파내면 물이 콸콸 쏟아져 나올 것입니다. 선비는 어린 머슴이 시키는 대로 말을 했습니다. 물이 잘 나올 자리를 봐주겠다는 소문이 금방 퍼져 마을 사람들이 몰려들었습니다. 물이 있는 데가 어디요? 이 마을 뒤쪽에 벼락을 맞아 죽은 커다란 고목나무가 있습니까? 그 고목을 파내십시오. 그 자리에 물이 날 것입니다. 그렇지만 고목나무는 우리 마을을 지켜주는 나무인데요. 처음에 마을 사람들은 고목나무를 파내기 꺼려하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결국 마을 사람들은 젊은이들을 데리고 고목나무를 파내러 갔습니다. 고목나무 밑둥을 파내자 정말 물이 콸콸 쏟아지는 게 아니겠어요? 마을 사람들은 선비를 극진히 대접하고 돈을 거두어 주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선비는 돈을 또 벌었습니다. 그리고 선비와 어린 머슴이 오산쯤 왔을 때 산 고개에서 장례를 치르고 있었습니다. 어린 머슴이 급하게 말을 했지요. 선비님, 말을 거꾸로 타십시오. 나중에 말씀드릴 테니 어서 거꾸로 타세요. 선비는 여태껏 어린 머슴의 말을 들어온 터라 부끄러움을 참아가며 말을 거꾸로 탔습니다. 할아버지가 말을 거꾸로 타고 간다. 지나가던 아이들이 놀려댔습니다. 선비가 말을 거꾸로 타고 장사 지내는 곳을 지나치려 할 때였지요. 세상에 참 살다 별 싱거운 사람도 다 있네. 어른이 말을 거꾸로 타고 다니다니. 장사를 지내던 맛상주가 말했습니다. 그러자 선비도 그쪽에 대고 소리를 쳤지요. 똥 묻은 개가 재 묻은 개를 욕한다더니 이놈들아, 니놈들이 지금 너희 아버님 시신을 거꾸로 묻으면서 웬 잔말이냐? 상주는 선비의 말이 마음에 걸려 산 아래로 내려가 지나쳐가는 선비를 불렀습니다. 저 좀 보시지요. 갈 길이 바쁜데 왜 오라가라 하는 거요? 제 아버님 장사인 걸 어떻게 아셨습니까? 그리고 아버님 시신을 거꾸로 묻었다니 대체 무슨 말씀이신지요? 그야 뭐 아버님이라는 것은 뻔하지 않소. 그리고 아버님 시신을 거꾸로 묻고 있다는 것을 상주 가운데 아는 사람이 있을 것이오. 아니, 우리 형제 가운데요. 그렇소. 상주는 저와 제 동생 뿐인데요. 잠깐만 기다려 주십시오. 맛상주는 장사 지내는 곳으로 가더니 동생에게 물었습니다. 아버님 시신을 거꾸로 묻고 있다는데 너는 아니? 동생은 펄쩍 뛰며 소리를 쳤습니다. 형님, 별 말씀을 다 하십니다. 왜 거꾸로 시신을 묻는단 말이에요? 그러자 선비는 장사 지내는 곳으로 말을 몰아 올라왔지요. 아버님 시신이 거꾸로 묻혀 있군요. 동생이 벌컥 화를 내며 선비에게 달려들듯이 말했습니다. 만일 그렇지 않으면 어찌하시겠습니까? 내 목을 내놓지요. 내 말이 정말이면 당신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내 재산의 반을 내놓으리다. 맛상주는 두 사람의 시비에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어떻게 할까 골똘히 생각을 했습니다. 선비와 말싸움을 하던 동생이 형에게 물었습니다. 형님, 이 사람의 말을 듣고
시신을 다시 파낼 거예요? 형님, 미친 사람의 얘기를 없던 것으로 하고 어서 장사를 지냅시다. 동생은 장사를 마칠 것을 재촉하였습니다. 이분은 목숨을 내놓을 정도로 자신이 있어 하지 않느냐? 여보게들 어서 파헤쳐 관을 끌어내놓게. 맞상주는 일꾼들에게 지시를 했습니다. 그때 동생이 일꾼들을 말리며 형에게 대를 들었지요. 형님, 이게 무슨 짓입니까? 도대체 당신이 뭐요? 난 길을 가던 사람인데 당신이야말로 누구요? 누구와 짜고 시신을 거꾸로 모신단 말이오? 맞상주는 일꾼들을 졸랐습니다. 어서들 서두르지 않고 뭘 하느냐? 형님, 이게 무슨 일이에요? 돌아가신 아버님을 이래도 되는 거예요? 아버님이 편히 계셔야 하는데 거꾸로 누워 계시면 어떡하겠니? 일꾼들은 흙을 다 파헤치자 소리를 쳤습니다. 관이 똑바로 놓여 있는데요. 정말로 관은 똑바로 놓여 있었습니다. 형은 선비의 얼굴을 바라보았지요. 관이야 똑바로 있다고 쳐도 시신이 거꾸로 있을 수 있지 않소? 동생이 선비의 멱살을 잡았습니다. 여보슈, 당신이 대체로 뭔데 남의 장사에 감노라, 배놓아라 하는 것이오? 나는 목숨을 내놓고 잘못된 것을 바로잡으려 하는 사람이오. 그러니 어서 관을 꺼내 뚜껑을 열어보시오. 어서 관을 꺼내어 열어보아라. 관 뚜껑을 여는 순간 숨을 죽이고 보던 사람들은 모두 놀랐습니다. 시신 머리에 바가지가 덮여 있었지요. 동생은 어서 관 뚜껑을 덮으라고 재촉했습니다. 바가지를 들어보아라. 맞상주는 끝까지 확인해 보았습니다. 일꾼들과 형은 고개를 돌렸습니다. 바가지를 들자 시신의 머리가 아닌 발이 나온 것이지요. 그러니 발을 머리처럼 보이게 해놓았던 것입니다. 동생은 화들짝 놀라며 형을 보았습니다. 선비가 동생에게 다가서며 물었습니다. 정말로 모르십니까? 아니, 이 양반이 생사람 잡으시네. 제가 어떻게 안단 말입니까? 이번에는 지관에게 물었지요. 그럼 당신도 모르십니까? 지관도 잡아떼었습니다. 제가 몇 자리를 보았지 염이라도 하는 사람입니까? 그렇다면 염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했단 말이오? 염을 한 사람은 아니라고 대답했습니다. 염하는 것을 맞상주가 보았으므로 그는 염하는 사람의 말을 거들었지요. 문중의 한 사람이 말을 했습니다. 이건 예산일이 아니니 주관을 관하에 고발하거나 족치면 무슨 일인지 실마리가 불릴 것 같습니다. 그게 좋겠습니다. 다른 사람이 말하자 쥐관은 냅다 뛰어 도망을 쳤지요. 발빠른 하인이 쥐관을 잡아왔습니다. 맞상주가 물었습니다. 당신은 이 일을 알고 있었지? 쥐관은 동생을 힐끔 훔쳐보며 절대 입을 열지 않았지요. 형은 몹시 화가 나 있었습니다. 아무래도 안 되겠다. 이 쥐관을 관아에 끌고 가거라. 그때 선비가 말했습니다. 시신을 거꾸로 쓴 것은 쥐관과 동생의 계략이오. 아버님의 시신을 거꾸로 안치하면 형의 재산이 모두 동생에게 와서 형은 빈털터리가 되고 동생은 부자가 되는 그런 비법이라오. 선비의 말에 사람들은 입을 다물 줄 몰랐습니다. 형은 고마워하며 선비를 자기 집으로 데려가 극진하게 대접하는 한편 선비의 집으로 많은 재물을 보냈지요. 선비는 그 집에서 한 달 이상을 잘 보내고 고향으로 왔습니다. 아니, 우리 집이 없어졌잖아. 마을로 가니 살던 집이 없어졌습니다.
마을 사람에게 자기 집을 묻자 반기며 가르쳐 주었지요. 그동안 보내준 돈으로 마을에서 제일 큰 집으로 이사를 갔던 것입니다. 선비는 어린 머슴 덕분에 부자가 되었지요. 자네가 누군지 모르지만 참으로 고맙네. 그나저나 나보고 맷자리를 봐달라고 찾아오는 사람들이 많을 텐데 어떻게 하면 좋겠나? 못 보신다고 하면 되지 않습니까? 그래도 어디 듣겠나? 눈이 이렇게 멀쩡한데. 눈을 뜨십시오. 제가 방도를 가르쳐 드리지요. 어린 머슴은 주머니에서 하얀 가루를 꺼내 선비의 눈에 넣었습니다. 그러자 선비의 눈동자가 하얗게 되었지요. 그렇다고 눈이 보이지 않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선비님, 이젠 가보겠어요. 날이 어두워지자 어린 머슴은 호련히 산으로 올라갔습니다.